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3장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승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 말기 상황과 공민왕의 계획정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번 14세기 후반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교체되는 혼란을 틈타 이 나라들은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때 공민왕은 어떤 자주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죠. 이때 공민왕은 반은 자주정책을 추진하였죠. 즉 원나라에 반대하여서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2번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개혁 세력의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다. 이 새로운 개혁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진사대부죠. 3번 고려 말에 북쪽에서는 누가 침입하고 남쪽에서는 누가 침입하여 고려 왕조의 국군이 점차 쇠퇴해졌다. 북쪽에서 침입한 것은 홍건적이죠.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이제 고려시대의 막을 내리고 조선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입니다. 주인공은 이승계인데 주요 인물로는 정몽주, 이방원, 정도전 등이 있습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고려시대가 막을 내리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되고 조선왕국이 설립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고려와 주변국의 연대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이승계에 의해서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고 곧이어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4세기 후반의 고려의 상황은 국제 정세로 보면 명이 원나라를 몽골 지방으로 몰아내고 국내적으로는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이 있었으며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으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건문세족들의 횡포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문란이 되었고 북쪽으로부터는 홍건적이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입하는 극도의 혼란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공민왕이 이러한 위기상을 극복하고자 개혁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바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혼란을 틈타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은 자주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친은 세력인 기시 일파를 제거하고 몽골 풍속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세워서 직접 이 지역을 통치하였는데 공민왕이 이 상성 총관부를 공격을 명령하고 원나라가 지배했던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승계와 그의 아버지 이자춘입니다. 이로써 이승계가 역사의 지평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는 공민왕 때 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여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나라가 몽골 지방으로 물러나고 명나라가 중원을 차지하였는데 이 명나라가 요동 지역을 점령하고 천령 이북의 땅에 천령위 설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요하의 동쪽이 바로 요동 지역입니다. 이때 고려는 공민왕을 이은 우왕이 요동 정벌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 고려는 주하파와 주전파가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주하파라는 것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이죠. 즉, 이 요동 지역이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데 명나라와 외교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였고 주전파라는 것은 전쟁을 주장하는 그룹이었었는데 북원과 손을 잡고 요동을 공격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전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었고 마침내 요동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1388년 우왕 14년에 고려의 시중인 최영 장군이
팔도 도통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시중이라 하면 요즘의 수상에 해당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최영 장군 하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좌우명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최영 장군이 팔도 도통사가 되고 좌군 도통사로는 조민수가, 우군 도통사로는 이승계가 임명됩니다. 이로써 총 5만여 명의 병력과 말 2만 피를 동원해서 요동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 많은 병력이 요동으로 공격할 때 수도인 개경에서 역모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우왕이 최영으로 하여금 평양에 남게 합니다. 그런데 이 최영과 우왕의 관계는 최영의 서녀 영비 최씨를 우왕이 후궁으로 삼았고 이 이후에 최영은 우왕의 정치적 후견인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영은 우왕의 장인어른인 셈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총사령관인 팔도 도통사 최영 장군이 수도에 남고 좌우군 도통사인 조민수와 이승계가 병력을 이끌고 요동 출병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화도라 하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압록강 하류 지방에 위화도라는 여의도 같은 하중도가 있는데 이 위화도에 병력이 갔다가 다시 철군하는 사건을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승계가 회군을 하게 된 4대 불가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농번긴 여름에 출병할 수 없다. 군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빈틈을 노릴 염려가 있다. 즉 북쪽을 공격하다 보면 남쪽이 비게 되고 왜구가 남쪽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일견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그 밖에는 이때가 6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악교가 풀어져 가지고 활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역병, 즉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핑계였던 것이죠. 교동을 공격하기보다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창건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이승계는 평양에 있던 우왕과 팔도 도통사인 최영 장군에게 회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총사령관인 최영 장군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군 도통사 조민수를 설득하여 이승계는 마침내 6월 26일 회군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최영 장군은 회군한 이승계에게 붙잡혀 처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왕은 폐위되고 강화도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 위화도 회군은 이승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신진 사대부가 조선 왕조를 창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권문세족은 원간습기 동안에 등장한 지배 세력으로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엄서제를 통해서 고위 관리를 독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진사대부는 지방 출신으로서 성리학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신진학자적 관료입니다. 이런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적인 경향이 있었고 진취적인 개혁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고려의 제도를 부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계층하자라고 주장하는 급진개혁파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고려 내에서 개혁을 단행하자라고 주장하는 온건개혁파가 있었습니다. 이 급진개혁파의 중심 인물로는 정도전이 있었고 온건개혁파의 중심 인물로는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이 급진개혁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삼봉 정도전에서 잠깐 알아보면 이 정도전은 과거에 급제한 후에 성균관에 입학해서 이색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정몽주, 하륜, 권건 등과 교류했으며 권문세족과 불교의 비판적이었습니다. 천명파적이었고 신진사대부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진사대부는 권력이 없었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의 중심 인물인 이승계를 만나 역성혁명을 설득하게 됩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성을 바꾸는 혁명, 즉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1392년에 조선 건국을 주도하여 개국 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으며 조선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고 모든 체제를 정비하여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놓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1398년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 때 피살이 됩니다. 이 정도전을 피살한 이방원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으며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으로 등극하신 분입니다. 정몽주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천명파 신진사대부였으며 온건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원이 정몽주가 역성혁명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은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고 정몽주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즉 이 말은 고려 왕조든 어떻고 조선 왕조든 어떠하리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 자 우리도 다 어울려서 100년을 한 누려보자. 우리와 같은 그룹이 돼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몽주는 그 유명한 단심가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랴.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고려가 되겠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100번 죽고 죽어도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즉 나는 변심하지 않는다라고 화답하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은 정몽주는 우리와 같은 그룹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선주교에서 타살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정몽주는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말을 거꾸로 타고 선주교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방원은 철퇴로 정몽주를 타살하게 되고 그때 정몽주가 죽은 그 자리에서 대나무가 솟았다고 해서 우리는 선주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조선의 건국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신진사대부와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난 등으로 인하여 고려 백성의 영웅으로 떠오른 신흥 무장 세력인 이승계가 등장하였고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승계가 위화도 해군을 1388년에 감행하게 되고 그 이후 1391년에 과전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전이라는 것은 관리에게 나눠준 토지를 일컫는 말인데 그동안 건문세족이 독점하고 있었던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인 관료들에게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 자립권을 보장하고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개선하여 건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신흥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력으로는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경제적으로는 과전법을 통해서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반대파인 정몽주를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함으로써 마침내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이 준비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 중심 인물인 이승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는 조선 태조 임금이며 고려의 무신 가문 출신으로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해서 신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356년에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큰功을 세웠습니다. 1361년에는 10만의 홍건적이 침입해 온 것을 격퇴하는 데 혁혁한功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1380년에 황산에서 고려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승계는 고려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1388년에는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승계가 위화도 해군을 감행한 후에 신진사대부와 결탁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화도 해군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4장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